안녕하세요. 인피플 도시정비연구소 정대식입니다. 2019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12가지 정도 바뀝니다.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5% 인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이 되고요. 이때까지 비과세였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2천만원이 분리과세가 됩니다. 소형주택의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이 됩니다. 청년한테 우대되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동장 가입 대상이 34세로 확대가 됩니다. 은행권에 도입되어 있는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DSR이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모든 금융권에 확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거래가의 신고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축소가 됩니다. 그 밖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8가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5% 인상이 됩니다. 공정시장 가액이 뭐냐 궁금하실 겁니다. 공정시장 가액이란 2009년도에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가세표준의 기준입니다.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나 또는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시장 가액을 2019년부터 5% 인상해서 85%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 상향해서 2019년도에 85%, 2020년도에 90%, 2020년도에 95%, 2022년까지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 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이 됩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가지고 세율이 최대 1.2% 상향합니다. 1주택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에서 2.7%로 세율이 상향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에서 3.2%로 세율이 상향됩니다. 현행 기존 세부담 상한은 150%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금액이 150%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세부담 상한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0%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입니다. 현재까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부터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때까지 세금을 다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세금을 내지 않던 혜택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내야 되고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그럼 종합과세는 뭐고 분리과세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리과세입니다.
말 그대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른 소득의 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이자 소득이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소득입니다. 종합과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과세는 분리과세와 반대입니다.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소득 안에 임대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또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천만원 이하가 되더라도 당연히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데 2천만원 이하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복식 기장을 한다든지 이래서 세금을 갖다가 경비를 인정을 받아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수입 전체가 아닙니다. 필요 경비율과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서 기본공제 금액과 필요 경비 인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을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공제는 400만원이고 필요경비는 인정비율이 70% 적용이 됩니다만 임대주택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50% 축소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지 임대주택으로 미등록할지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이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와 임대주택을 미등록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필요경비는 임대주택은 70% 인정비율을 해줍니다. 임대주택을 미등록했을 때는 50%. 그래서 필요경비, 기본공제 이렇게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공제는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70%니까 1,400만원이 되겠죠. 기본공제 400만원 하면 1,400만원과 400만원을 합치면 1,800만원이 됩니다. 이 1,800만원을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임대주택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역시 임대수익금액을 2천만원을 가정을 했을 때 50%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죠. 1,0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00만원입니다. 1,000만원과 200만원을 합치면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을 임대수익금액에서 차감한 8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율을 산출해서 산출세액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을 받고 나면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세액은 7만원입니다. 임대주택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12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본인의 형편에 맞도록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소형주택이 범위가 축소가 돼서 쉽게 말해서 소형주택의 범위가 아주 좁아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부터는 지금 현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그리고 3억원 이하가 40제곱미터와 그리고 2억원 이하로 축소가 됩니다. 그만큼 혜택을 보는 소형주택의 범위가 적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되었던 소형주택의 기준 범위가 축소가 됐던 이유는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과세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데, 이 대상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입니다. 재혼도 포함이 됩니다. 소득의 수준은 외벌이는 연 5천만원 이하이고 맞벌이는 연 7천만원 이하입니다. 수도권에는 4억원이고 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면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2019년까지 입주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청년한테 우대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그 가입 대상의 연령이 만 19세에서 34세로 상향 확대됩니다. 남성의 경우 병력 기간을 별도로 인정합니다.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로 나이에 제한이 있고 총 급여의 3천만원, 종합소득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 또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3.3%의 금리와 또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또 34세로 청년의 나이층을 청년층을 확대했기 때문에 19세에서 34세의 어떤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단히 좋은 상품이므로 이 상품에는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필히 기억을 하셨다가 이전에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행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입니다. DSR이라고 하죠. 이게 모든 금융권 관리 지표로 확대 도입이 됩니다.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 지표가 지난 10월에 은행권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 내년에는 2월에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 순차적으로 도입을 확대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전 금융기관에 DSR 관리 지표를 도입함으로써 대출을 좀 더 억제하고 주택의 구입 시 대출 한도를 축소를 하겠다는 예정입니다.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란 것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자기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연간 800만원입니다. 지금 거치가 없으니까 무조건 원리금 상환이겠죠. 이렇게 됐을 때 상환 능력 비율 DSR은 80%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됩니다.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축소가 되는데, 이 60일 이내라는 이 긴 기간에는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30일로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또 거래 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 또 거래 계약의 무효라든지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위반을 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경우에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개정안이 지금 이제 발의 중인데 최근에는 30일도 길다 15일 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타로 달라지는 청약 제도들이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이제 무주택자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때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 이유는 다주택 가구가 위장 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19년도에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셔서 본인의 주택이 또는 본인의 자산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꼭 기억을 해서 내년부터는 부자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